여러분, 혹시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65세 아버지, 딸과 사위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생애 첫 해외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향했던 그 아침이 어떻게 인생 최악의 배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32살 된 딸 서연이가 아버지, 이번엔 정말 해외여행 가요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은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렸죠.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 여행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짐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서연이가 내 방으로 들어오며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서연이는 결혼한 후에도 나를 극진히 모셔주었죠. 사위 기태도 착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기대돼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하면서 기태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짐을 싸는 도중에 갑자기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라며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태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서연이가 물었지만 기태는 그냥 회사 일이에요 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독 내 여행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아버님, 이 가방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엔 그냥 사위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야 기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아버님. 그렇게 말하며 악수를 청했는데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만 생각했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용품들을 많이 넣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기태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조급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요 라고 말해도 그의 불안한 모습은 여전했죠. 공항에 도착해서도 기태는 내 가방을 유독 신경 쓰며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기태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고개를 들어 수화물 보관함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기태야, 왜 자꾸 위를 봐? 서연이가 물었지만 그냥 짐이 잘 들어갔나 해서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기태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서연이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승무원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승무원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혹시 무언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지후라는 이름표를 단 그 승무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는 계속 내 주변을 맴돌며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지우 승무원은 그를 주시하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그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불안해하며 자꾸 손을 비비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기태는 응, 괜찮아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륙 30분 전 기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아버님, 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며 수화물 보관함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내 가방을 내려서 뭔가를 넣는 것 같았습니다. 뭘 넣는 거야? 내가 물었지만 그냥 약간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라며 얼버무렸죠. 그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지우 승무원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목소리도 낮고 단호했어요. 손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내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열지 마세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내가 가방을 열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승무원의 경고 후 기태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빨리 착륙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중얼거렸죠. 평소 차분했던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외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공항 직원들이 유독 우리 쪽을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기태는 계속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기태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내 가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더니 가방이 나오자마자 재빨리 가져가려고 했어요. 아버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며 손을 뻗었지만 나는 괜찮다. 내가 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제시했을 때 심사관이 내 가방을 보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며 불안해했지만 나도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보안 직원이 다가와서 짐 검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가 왜 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물었지만 직원은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답했죠. 기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욱 초조해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가 물었지만 보안 직원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라고 차갑게 답했어요. 그 순간 나는 기태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도 조사실로 이동하는 길에서 오지우 승무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팀과 함께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그가 했던 경고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조사실에 들어가자 여러 명의 공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방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서연이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지우 승무원의 경고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열지 마세요. 도대체 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내 가방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평소 내가 넣어둔 옷가지들과 세면용품들이 하나씩 꺼내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방 밑바닥에서 공항 직원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포장물이었죠. 이게 뭔가요?
직원이 물었을 때 나는 정말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포장물을 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는 내 옆에서 아버지가 그런 걸 넣으실 리가 없어요 라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키테는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장인인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공항 직원들이 그 포장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안에서 의심스러운 흰 가루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졌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내가 물었지만 그들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만 답했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서연이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것을 가방에 넣었단 말인가요?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행 준비를 할 때도 평소 쓰던 물건들만 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지우 승무원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팀 직원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키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CCTV요? 내가 물었을 때 오지우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나는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키테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자꾸 수화물 보관함을 쳐다보던 모습, 착륙 전에 내 가방을 열었던 일, 그리고 오지우 승무원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사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보안팀 직원이 물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서연이도 저희도 같이 볼게요 라며 내 옆에 서 있었지만 기태만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비행기 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처음엔 평범한 승객들의 모습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태의 행동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30분 전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태가 수화물 보관함을 열고 내 가방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검은 포장물을 꺼내어 내 가방 안에 넣는 것이 확실히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기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기태야, 왜 그랬어? 왜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어? 서연이가 오열하며 물었지만 기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을 맛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요?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공항 직원들이 기태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서연이는 잠깐만요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태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내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딸까지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서연이는 나처럼 기태에게 속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녀는 둘 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피해자였어요. 오지우 승무원이 내게 다가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그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로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고마움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기태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위가 나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수사관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기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했습니다. 상습범입니다라는 수사관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도박 빚이 얼마나 되나요? 수사관이 물었을 때 기태는 2억 원 정도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억 원이라니.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비틀거렸어요. 여보, 2억 원이 뭐야? 언제부터 도박을 했던 거야? 하지만 기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태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채권자들이 가족을 위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기태를 보며 나는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그래서 무고한 장인어른을 이용한 거예요? 수사관의 질문에 기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기태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들까지 속여서 돈을 빌렸고 그중 일부는 범죄에 연루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죄의식은 없었나요? 수사관이 물었지만 기태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우리 가족은 뭐란 말이야?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기태가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배신이라면 더욱 그렇죠. 나는 기태를 보며 이 사람을 정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태의 범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운반책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중간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라는 수사관의 말에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 딸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 속은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결국 수갑을 찬 채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의 아픔을 느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와 서연이는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며칠 전 설렘으로 가득했던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그런 딸을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태의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이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점과 가족을 이용했다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다고 해요. 판사는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당연한 처벌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딸의 남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게 맞겠니? 내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버지께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서연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될까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당연하지, 원래 우리 집이잖아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동안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힘든 일들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이었어요. 서연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며 서연이가 또 사과했지만 나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방을 정리하다가 여행에서 가져온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기태가 선물로 사줬던 것이었는데 처음엔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두자. 이제 그건 우리가 함께 극복한 시련의 증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스카프가 이제는 우리 부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직장에 복귀했고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아버지, 우리 다시 여행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어요 라는 서연이의 말에 나도 그래. 이번엔 정말 우리만의 여행을 하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해외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짜 가족의 여행 말이에요. 한 달 후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의심할 사람도 숨겨진 음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서연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 이번엔 정말 편안하게 여행해요 라는 서연이의 말에 나도 그래. 이번엔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나는 오지우 승무원에게 보낼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정성스럽게 써둔 감사 편지였어요. 그때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라고 썼던 그 편지를 항공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은 한라산이었습니다. 등반은 힘들었지만 서연이와 함께 천천히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서연이가 말했을 때 나는 지금부터라도 많이 만들면 되지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믿어지지 않아요. 기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라고 서연이가 말했지만 나는 이제 그 일은 잊자.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라고 답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에는 서연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기적으로 여행하기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정말 기뻤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라며 동의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내게 딸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숙소 앞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키태와의 결혼 반지를 꺼내더니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버리지는 말자. 교훈으로 간직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저희 잘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불안한 듯 물었을 때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컸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와 나,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연이가 아버지, 이번 여행이 진짜 첫 여행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지난번은 여행이 아니라 시련이었고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첫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의 진짜 첫 여행이야 라며 나도 딸과 함께 웃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에요. 배신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짜 가족의 온기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